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토론회를 기획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차세대 국가발전기획위원회 위원장 최지영입니다. 지난 5년간 정치 신조어로 등장한 것이 바로 국민 갈라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 스스로 선출한 정치인들의 갈라치기에 의해 4분 오열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이대녀, 이대남 갈등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2030 세대의 젠더 갈등. 본래 정치의 목적은 사회 통합과 안정을 통한 국가 발전과 번영에 있는데 앞서 언급한 다양한 사회 갈등이 국민을 대의하여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치권에서 촉발되었던 사실은 분명한 모순입니다. 정치라는 추상명사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반면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집권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정치 행위는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와 비난만 난무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는 정당이라는 집단이 정책 어젠다를 전략적으로 진영 논리로 부각시키고 이해 충돌을 조장하여 지지자의 결속 강화를 도모하는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외교 안보 분야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 전개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미국과의 직접 교섭권을 획득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으며 중국은 대만 등 인근 국가의 물리적인 지배력 확장을 암시하면서 미국과 노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판세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이 걸려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쓰여지는 21세기 세계 역사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대한민국 차세대 정치 주역인 이대녀, 이대남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2030은 젠더 갈등의 강부터 건너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화합과 상생의 유화제로서의 정치의 기능을 상실한 지금 대한민국의 주역인 2030이 양성 간 이해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하고자 가장 예민할 문제일 수도 있는 차세대 군복무제의 개혁과 진정한 양성평등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본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2030 젠더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남녀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 여성의 학력 수준은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는 반면 징병의 대상인 청년 남성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이 매우 커지는 것은 이해 못할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은 여성의 출산과 경력 단절 문제 등은 이 논의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까지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군복무제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시됐지만 휴전 국가로서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군복무제 개혁의 논의는 아직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장 환경의 변화와 첨단 무기와 정보기술의 활용 등이 핵심인 미래전의 양상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방 전략의 틀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데 단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존경하는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 회장님, 또 우리 최은열 선배님도 와주셨고 우리 최지영 우리 차세대 여성위원장으로서 두각을 나타내신 우리 최지영 위원장님, 또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윤지원 교수님, 또 우리 국방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조선일보 유영원 논설위원님, 또 김종섭 세종연구소 부소장님, 그리고
오종화 저하고 인연이 있습니다만 전 병무청장님 이렇게 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 출산율 제가 기억하기로 한 0.8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인구 절벽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직격탄을 맞을 분야가 국방부 분야.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 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2037년부터 18만 4천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재난적 위기 상황이 도래한다. 그래서 이런 재난적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런 토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군 병력의 수급 문제라든지 또 여성 복무제라든지 또 선택적 모병제 논의라든지 청년 일자리 문제, 성별 문제 등등 모든 주제를 다 함께 이렇게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논의장을 만들자라는 게 오늘 토론의 취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쪼 오늘 국방부의 최고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신 만큼 여기서 정말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또 논의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허명 회장님의 명을 받고 뵈러 왔습니다는 갑자기 인사 말씀 드리라고 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정말 우리 사회 오랜 숙제이면서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면서도 그러나 지금 당장 당면에 있는데 아무도 손대기를 꺼려하고 있는 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윤상인 의원님께서 주최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허명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단체도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이것을 주최한다는 것은 다른 단체와 달리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 그 차세대 국가발전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최지영 위원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앞장서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이제 힘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그 치유책을 찾아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뭐 구태 상황을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숙제가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럼 군 복무를 그러면 남성들에게만 계속 의무 복무할 거냐? 그럼 군 가산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여성들이 그럼 임신과 출산, 경력 단절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가 인구가 줄어들면서부터 당장 병력 자원의 수급 문제가 우리의 이 국가의 존폐와 관련된 안보의 문제로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큰 숙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세대가 살았던 데는 한 해에 뭐 70만 명, 80만 명씩 이렇게 출산했던 그때 제가 그 출생했던 세대에 속해 있어서 20만 명 뭐 이렇게 출산한다 그러면 상상이 안 되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가일층 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과 남성과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잘 해소하면서 병역 자원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거냐. 어떤 형태로 그럼 징집에서 군 요원들을 훈련시키고 유지해 나갈 거냐. 이제 앞장서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우리 윤상인 의원님 시키신 대로 잘 받들어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제 여성, 평화와 안보를 말하자 발제를 맡아주신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님 그리고 토론회로 참석해 주시는 유영원 조선일보 논설위원님 그리고 김정석 세종연구소 부소장님 모종화 전 병무청장님 모든 분들 다 국방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군 복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주신 네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갑자기 불안해진 국제
주변 국제 정세로 국민들이 안보의식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들이 42%는 전시 상황에서 여성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래 군 복무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도 남성과 같이 병역 의무를 다한다가 25%나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여성이 병역 관련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의 장이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윤상현 의원실에서 이번에 이러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지원 교수님께 주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지원 한명대학교 교수입니다. 지금 환영사, 개회사 등 벌써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말씀들을 다 미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제 옆에 계시는 모종화 전 경무총장님 그리고 토론회도 유흥원 기자님 지금 김종석 또 세종연구소 부소장님은 제가 사실은 현재 국방홍보원, 국방TV, 국방포커스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국방, 주요, 정치, 외교, 안보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진행 중인데 일주일에 한 번 녹화해서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 프로그램에 지금 오늘 발제자로 오신 분들이 각종 다양한 국방 정책 그리고 모종화 전 경무총장님께서는 경무청 업무와 관련해서도 방송 출연해 주시고 그런데 이쪽 분야에 또 김정섭 실장님은 국방부 비서실장님으로 계실 때는 뭐 정말 이런 분야와 관련된 모든 국방 정책에 대해서 출연해 주시고 의견도 주셨고 또 유영원 기자님은 바로 다음 주 녹화 이번 주인가요? 녹화도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먼저 시작하냐면 이제는 늘 이런 주제가 요청을 받고 연구 주제를 받을 때는 꼭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뭐 그런 적이 저는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전문가들과 또 저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는 정말 교회사, 한영사, 뭐 기획 위로에서도 다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가 같이 극복해야 되고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벌써 우리는 전쟁이 길어지면 한 달, 뭐 3달? 하지만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렇죠?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러다가는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안보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발제 부제를 붙인 게 인구 절벽 시대라는 것이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된다는 것은 꼭 병력 수급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습니다. 대학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평택대학에 있다가 2019년 상명대학으로 옮겼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은 정말 뭐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학생이 뭐 없다 이런 얘기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질 분야는 바로 차세대 군복무와 전 여기다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여성 인력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 발제 내용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이런 뭐 여러 가지 제가 여기다가요. 사실은 회장님께서 시간을 좀 주셨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이슈 그리고 논쟁이 될 만한 거. 또 다른 나라들은 이 여성의 군 복무, 징병제든 모병제든 또는 선택적 혼합제든 뭐 등등 다양한 이런 목소리를 다는 담지 못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어쩌면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이런 국가들을 사례로 제가 좀 정리를 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읽기 쉽게 제가 오탈자도 있긴 한데요. 좀 정리를 했습니다. 좋은 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인구 절벽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죠. 이 대목에선 아무도 이의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차세대 군복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국방부 중심으로 또는 많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 중심으로 지금 논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있고 또 병무청장님 그 업무를 하다 오셨고요. 또 김종섭 실장님은 국방부의 기조실장으로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군 양성해야죠. 또 첨단 전력 도입해야죠. 인구 감소됩니다. 적은 인구, 군에 올 자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 군은 부대별로 축소되고 또 그에 따라 지금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 정부는 국방 혁신 4.0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 중이고 보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성 인력, 제가 말씀드린 여성 인력은 우리는 징병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은 이제 간부 모병제 형태인데 국방개혁 2.0,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기조에 의하면은 여성의 이제 8.8%가 군에 이제 입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정말 이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군 복무의 여성이 이제 부사관도 있고 간부도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일가 가정의 양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군은 일가정 양립이 정말 모범 사례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이 분야는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가정 양립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에 따르는 여건이 좀 조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여성이 정말 고학력, 인구 절감을 병력 수급에 우리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연 기업에서, 대학에서 일가정 양립을 우리 젊은 2030 여성들이 또 2030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설문조사를 해보면 남성 2030들이 왜 우리만 군대 가야 되냐 이것이죠. 대한민국 남녀평등사회인데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병제로 가면서 조금 병력 수급이 오히려 어려워질 정도로 모병제로 가면 다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병제에 따르는 또 병력의 질적 어떤 어려움이 또 있고 뭐 다양합니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에는 징병제를 해야 된다, 모병제를 해야 된다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결론은 그 국가가 처한 안보 상황 그리고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젠더에 대한 이슈의 합의점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국회에서 법제화할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려져야지 이것이 젠더 갈등이라든가 어떤 특정 계층에 의해서 논의가 될 소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지금 여성 징병제, 남성 징병제입니다. 그러니까 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반적으로요. 동유럽이 구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유럽은 한반도와 다르지 않게 굉장히 군사적으로 긴장이 길어진 그런 지역이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 국가가 나토에 가입하고 EU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국가들이 모병제로 전환을 했어요. 그만큼 모병제로 전환했다는 것은 국민들 인식에 안보에 대한 위협, 나토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집단 다자 안보 체제가 형성이 되니까 이제 굳이 징병제로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안보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 대부분 국가들이 모병제를 선택했지만 같은 유럽에 있으면서도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이 나라는 왜 그럴까?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이 이제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가 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뭐 5년, 10년 만에 이렇게 여성 징병제로 간 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듯이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뭐 여당 할 거 없이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먼저 이 국회에서 이거를 또 법제화시키고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구 절벽이었습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그 국가들 중에 아직도 유럽에 있으면서 모병제를 전환하지 않고 징병제를 유지하고 더구나 여성의 징병제를 전환한 이런 나라들은 국가를 누가 지키냐 이것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아무리 나토 회원국이라 할지라도 각국은 각국 나름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대한민국은 스웨덴과 노르웨이 또 다르고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요. 북한의 7차 핵실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중 갈등 또 첨예화되어 있고 중국의 대만 침공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상황이 복잡하죠. 우리 하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또 2030 젠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여성에게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정말 뒤따라줘야 되고 국민들의 인식은 기본이겠죠. 그리고 이런 공론화 장소가 많이 형성이 돼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모으고 우리식, 대한민국식의 여성 징병제냐, 모병제냐, 부사관 학대냐 이런 것들이 만들어가야죠 되겠죠. 국방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안보 강연을 가면요. 제일 먼저 제가 화장실 먼저 찾아요. 우리 군이 그렇게 국방교 2.0에 의해서 국방교 50조, 53조 그러나 여단이나 4단에 가면요. 제가 화장실을 왜 먼저 찾겠습니까? 여성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된 데가 없는 곳, 물론 있죠. 간이 여자 화장실도 있고.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여군 확충, 여성의 고급 인력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 국방부, 예하 군대에서도, 사단에서도 물이 안 나와서 뭐 이런 현상이, 물론 전부는 아니고 제가 일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논의와 논쟁이 우리 사회에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소한 것이라도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저는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공론화되고 여군이 징병제든 부분적 모병제든 확대가 된다면 그런 제반 여건을 군에서 만들어야죠. 부사관 중심의 준모병제 하에 징병제 변화 전망과 과제. 벌써 제목만 봐도 제가 어떤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했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가 단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부사관 중심의 준모병제 또는 뭐 선택적 모병제, 여기에는 이제 여성도 들어가는 거겠죠, 여군. 그리고 두 번째, 부사관 중심의 준모병제에 대한 국가 사회적 공감대 확대. 이것도 우리가 인원을 확 확충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과 또 그에 따르는 제반 시설 여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군대는 기능 중심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많이 도입해 가고 있는데 역시 인구 절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국방 획득의 문제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전문 민간 인력 증강. 인구 절감이니까 거기에 맞는 군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민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군대도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군은 전투력, 훈련에 집중하는 거죠. 또 저는 5-4번을 봐주십시오. 섬세함에 필요한 분야에 여성 인력 적극 활용. 저는 이거를 굉장히 오늘 주장하고 싶습니다. 군이요,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여군이 보직 철폐를 만들었어요. 여군 간부들은 본인이 원하는 보직에 다 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여군이 못 가는 보직이 있었어요. 여군 보직 철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성들의 섬세함,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분야조차도 남군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신체적 능력보다 섬세하고 인지적 능력이 필요한 분야, 남성도 잘하겠지만 대부분 과학적인 이런 분야에 여성이 잘한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5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비전력 정예화 구축에 이제 여군 활용 또는 우리 남군들 활용, 또 예비전력 정예화 예산이 이번에 좀 삭감이 됐다 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비전력
예비군들이 더 좋은 여건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사회 계층과 갈등, 여성 징병제 도입방안,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굵직굵직한 테마 중심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 계층간 갈등, 바로 이제 젠더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병역 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또 축사나 인사 말씀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군 가산점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남성으로서는 당연한 목소리지만 여성으로서는 또 역차별을 받는 거죠. 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서서히 대한민국 작년에 선진국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 절감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최하 인구 저출산입니다. 38개 국가 중에 최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를 오픈하고 오늘 같은 이런 공론화 자리가 평소에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하지만 다음엔 또 우리 남성 학자든 누구든 발표해서 같이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또 사회 공감대 형성으로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징병제는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요. 참 정말 이런 정도의 이제 그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군대에 보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2020년 징병제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 예, 벌써 이 타이틀이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여기까지 현실적으로 왔구나. 군의 역량 강화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남녀가 같이 하자는 것이죠.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우수한 여성, 남성이 안 우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우수한 여성들, 아까 여성의 섬세함, 여성이 할 수 있는, 군대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죠. 기회조차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군을 강화하고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썼지만 꼭 징병제가 아니라도 모병제든 뭐든 기회를, 제가 말한 여성은 간부가, 지원에 의한 간부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우리 여성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군내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작업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병사 봉급 얘기는 안 했는데 봉급이 많이 올라갔죠. 제대할 때 저 제자들이나 제 주변 얘기 들어보면 정말 목돈 많이 들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이유자입니다. 이 다른 이유잖아요. 우리 젊은 장병들, 젊은이들 군에 공부하는데 그만큼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인재를 군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징병제든 모병제든 정말 우리 사회 고학력 굉장히 많고요. 꼭 학력, 제가 학력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이 학력만 얘기하지 말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능력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잘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네이비 또 스마트 아미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원들이 AI라든가 관련된 지금은 초기 단계예요. 근데 아마 확대할 겁니다. 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매주말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늘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 위협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지금 또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동북아를 중심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 비전통 안보 위협을 직면해 있으면서 예비군 훈련이 2년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시 훈련이 재개했고 우리 군도 훈련이 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하게 했는데 물론 코로나 이전보다는 더 활발하게 훈련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폭우도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의 역할이 정말 다양합니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얘기 나오고 지금 정부에서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사이버 테러, 안보 위협,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전에 사이버 테러를 먼저 감행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전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군, 첨단군을 또 양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제 우주 영역, 우주군
이게 이 미국의 한미동맹의 핵심 내용 중에 지금 경제동맹이지만 우주와 사이버, 인재 양성 동맹, 바이든 대통령이 5월에 왔을 때 한미동맹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동맹도 변해야 하고 우리가 없는 걸 동맹을 통해서 기술 혁신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인구는 절감되고요. OECD 국가 최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여성 인력을 군에서 자꾸 활용하는 방안은 하고 있는데 전 속도 좀 더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발표, 또 의견, 노르웨이, 스웨덴의 굉장히 좋은 사례. 물론 대만은 약간 우리가 이제 우리와 다른 상황이고 아시아인데 해보니까 조금 그렇지 않더라. 약간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또 대만의 지금 중국의 그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더 대만의 안보 의식이 높아진다면 대만에서도 그 모병제 전환이 더 질적 향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만 얘기 사실 여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단 국가고 주변에 러시아, 중국, 강대국에 쌓여 있고 그렇지만 또 인구 감소 이런 어떤 안보와 사회적 현상 그리고 여성들 스스로가 이제는 10년 전, 20년 전하고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주제로 제가 발표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6년 전만 해도. 지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대선을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쭉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요.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여성 징병제로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시면 되시겠고요. 저희는 특수한 안보 상황이 오히려 더 빨리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학력이 굉장히 높고 또 그만큼 부모님들이 또 우리는 뭐 저도 그 세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공부 안 하셨지만 꼭 고등학교,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러한 모든 국민이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장점, IT 강국, 한미동맹 이런 걸 잘 활용하면은 다른 나라가 30년 걸렸다면 우리는 뭐 10년 지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토론 그리고 또 여러분들 플로어에서 질문 또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발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영훈입니다. 저도 양해해 주시면 마스크 벗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여성징병제라는 게 아직까지는 솔직히 제가 착각을 하는지 몰라도 조금 아주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좀 고민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수년 내에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병역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으면 사실은 여성징병제 문제가 그렇게 이슈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들이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또 비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여성징병제도 앞으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5년간의 지금 병력이 육군 중심으로 해서 11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5년 내에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 사단이 준 거고 올해 말에 이제 50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 다 11만 8천 명 다 이제 육군이 이제 줄어든 거고요. 근데 이제 군을 보면 전에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병력 감축,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축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국방개혁 계획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것들을 고민한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때 접했던 이제 군수내부 주의관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20년 뒤의 일이야. 2000년 기준으로 보면 2020년 이후에 이제 벌어질 일이니까 20년 뒤의 일이니까 나하고 사실 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20년간 사실은 군수내부,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수뇌부들이 계속 떠넘겨왔던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세속적인 표현을 쓰자면 폭탄 돌리기를 해온 겁니다. 근데 이 폭탄이 이제 빵 터진 거예요. 실제로 인구가 확 줄고 병력도 12만 명이 줄어드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이제 군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전에는 이제 그야말로 개념적으로만 와닿는데 이제는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운전병 많이 있으니까 웬만한 간부들 다 운전병이 모는 차 타고 다녔어요. 이제는 운전병이 부족해서 간부들이 웬만하면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사람들이 간부들도 피폐히 느끼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예를 들어 병력을 앞으로 줄인다거나 복무기간을 늘린다거나 하면 사실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될 텐데, 문제는 북한 아시다시피 핵미사일 위협은 오히려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재래식 군사력 위협도 물론 노무기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감소되는 이제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병력을 50만 명 이내로 단기간 내에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2030년대가 되면 40만 또는 그 이하로 줄이는 문제가 막 가시화될 수도 있을 텐데, 현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복무기간 늘리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거는 보수, 진보 다 마찬가지, 어느 정권이든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숫자를 채우는 방법이 모병제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윤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이 간부, 이 사람을 괜찮은 자원을 모집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게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사례들 통해서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우리 이제 국방부 산하에 그 국방연구원이라고 대표적인 싱크탱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2025년에 모병제를 도입해서 병력을 30만 명, 장교를 5만 4천 명, 그 다음에 병사를 24만 6천 명, 타병을 24만 6천 명으로 한다면 지원 입대율이 9.9%가 돼야 되는데, 이 지금 4.5%에 한 2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 또 하나 이제 요즘 저는 큰 변수 하나가 생겼다고 보는 게요. 월급 200만 원입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이 많은 전문가들 우려했죠. 이 200만 원 주면 누가 추국 장교 그다음에 부사관 하려고 그러겠느냐. 근데 정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육군의 ROTC 모집하는데 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그 모집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병사 월급 200만 원은 조금 2025년까지 단계 시행으로 좀 늦춰지긴 했지만 상당히 특히 초급 간부 확보하는 데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저는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변수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여성징병제 문제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전면적으로 똑같이 남성과 같이 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좀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좀 검토도 하고 좀 고민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여군 병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본격적인 모병제가 아닌 흔히 얘기하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형태의 그런 제도의 하나로 이제 많이 제시되는 게 이른바 이제 전문 병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병사 중에 이제 월급을 좀 많이 주고 대신 좀 더 오래 복무하도록 하는 그런 건데, 이런 전문 병사에 예를 들어 여성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러니까 여성 전문 병사도 모집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이제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윤 교수님 화장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여성 징병가 되려면 그 인프라가 또 상당히 보강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최전방 지역이나 이런 데는 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거나 투자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윤 의원님이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안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모병제와 여성징병제, 복무기간 단축 이런 것들은 사실 서로 별개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시다시피 선거기간, 특히 대선 때 되면 공약으로, 이번에는 다행히 여야 모두 복무기간 단축은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다음번 선거에는 12개월로 단축하겠다 이런 분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너무나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병역제도 전반에 대해서 이건 정말 안보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백년대계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정치적인 그러한 성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회에서 여야 같이 나서가지고 이 병역제도, 미래 병역제도 발전 TF라고 그럴까요? 그런 성격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면 어떨까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TF에는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병무청을 포함한 이 군 및 정부 관계자, 그리고 민간 전문가, 예비역 전문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성단체 협의회 소속 그런 뭐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포함된 이런 TF를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 번이 아니고 꼭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석 세종연구소 부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명 회장님, 최지영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근데 여성 징병제라는 문제는 사실은 그것만 따로 떼어내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이제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차라리 모병제로 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논의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제 병역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윤지원 교수님께서 너무 이제 포괄적으로 아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걸 이렇게 짚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발표 내용이 제가 다 동의를 하고요. 저는 다만 이제 이 여성 징병제나 또는 모병제 논의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거나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먼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이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인구 절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과 연관돼서 이제 우리가 모병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로 해서 기존 징병제 유지가 어렵다. 어차피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사실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어떤 이런 병역제도의 어떤 전환을 한번 촉발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모병제 도입을 촉진한다기보다는 모병제 도입의 난점으로 작용하는 그런 요소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앞으로의 미래 전장 환경에서는 이제 필요하다는 논리가 이제 힘을 받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병제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최소한의 수준의 상비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문제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이용원 위원님께서도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전면적인 모병제를 실시하면 상비 병력이 얼마까지 가능할까? 아까 우리 연구기관의 연구에 의하면은 사실 20만 명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50만 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냐면은 우리 현재 20세 남성 인구를 기본적으로 우리 병역 자원으로 보는데 만약에 병력 규모 우리가 상비 병력을 20만 명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제 50만인데 20만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우리 20세 남성 인구에서 입대율이 6.6%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남성 100명 중에 20세 남성 10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이제 자원해서 군에 가야 된다는 거죠. 100명 중에 7명?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요. 유럽이나 일본, 프랑스, 영국 이런 모병제 채택하는 국가, 지금 하고 운영하는 국가에서 보면은 그 대상 인구 중에 한 2% 내외가 모병을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이 가는 그런 좀 구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사실 좀 높긴 합니다. 5.4%인데, 우리가 20만 명 유지를 위해서는 이게 6.6% 가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군에 모병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20만 명 유지도. 근데 아까 우리 이용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가 20만은 너무 심하고 30만 명 정도 되면 앞으로 과학기술군으로 가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왜 굳이 우리가 50만에 매달리느냐. 앞으로 미래전장 환경 대비해서는 30만 명 정도로 정해 과학기술군으로 가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근데 30만 명이 만약에 우리가 상비 병력을 유지하려면은 이 남성 입대율이 10%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군을 자원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이 지원한 사람이 무조건 다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게 경쟁률 지원율이 한 1.5대나 2대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10%가 아니라 남성 입대율이 한 15% 내지 20%가 돼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2명이 지원해야 30만 명 상비병력 유지가 가능하다.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 가정이 되겠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모병제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만약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우리가 한다는 거는 상비병력 규모를 한 20만 명 정도 우리가 과연 가져갈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안보 환경을 봤을 때 과연 현재 50만인데 이것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 정도 수준까지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를 우리가 군사적으로 한번 이것이 돼야지 이제 모병제는 채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성 징병제 관련돼 가지고 제가 폭넓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이제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것이 이제 북유럽의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사례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적용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 보면 이 논리 자체, 여성 징병제 논리는 어떤 여성의 인권, 이런 증진 또는 국내에서의 어떤 그 성평등, 여성의 지위 향상,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제 제기된 것이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도 국내에서 여성이 아까 지금 뭐 8.8%고 이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간부는 이제 지원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뭐 전투병과든 모든 어떤 보직의 어떤 제한이 철폐돼서 여성도 우리 군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우리 흐름은 가고 있는데 반면에 징병은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좀 상충하잖아요. 자원에서 간부는 갈 수 있고 군에서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징병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 논리가 약간 좀 그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고, 사실 만약에 여성 징병이 이루어지면은 이 간부를 포함해서 어떤 군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나 사회 전반적인 어떤 여성 지위 향상에 사실은 이제 도움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데 지금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하고 우리가 좀 다른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 징병제가 굉장히 이 강력하고 보편적인 징병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 이제 그 군대 갈 수 있는 남성의 거의 입대율이 그 90% 가까이까지 가는 80, 85, 90 이 모든 거의 예외가 거의 없이 이 군에 가는 징병제거든요. 근데 스웨덴, 노르웨이 보면 지금 징병제라고 하지만 굉장히 일부분만이 군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병제와 유사한 정도 수준의 징병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이제 그 군대 대상 인구의 6만 명인데 그 중에 실제로 군대 가는 거는 10,000명 미만이에요. 6만 명 중에 10,000명. 그러니까 이거는 20%가 안 되는 거죠. 또 저기 어디야? 스웨덴 같은 경우에, 노르웨이가 그렇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대상 인구 9만 명인데 이 중에 5,000명만 징병으로 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10%도 군에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자기 어떤 그 신체 조건이나 여건이나 선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징병제지만 군에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안 갈 수 있는 징병제라는 거예요. 이런 여건 때문에 사실은 그 저항감이 훨씬 적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성 징병제를 했을 경우에 남성처럼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젊은 여성들이 군에 가야 되는 그런 징병제로 이제 가야 되겠 텐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부분은 이 노르웨이나 스웨덴 사례보다는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 징병제가 좀 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측면 한번 좀 고려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징병제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죠. 사실은 이게 뭐 단순하게 이게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많이 좀 이제 검토해야 되고 이런 것이 부각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지원 교수님께서도 이제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섬세한 분야가 국내에도 있다. 남녀 간의 어떤
성 역할 어떤 그 차이에 의한 어떤 기능적인 분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그럴 경우에 또 다른 어떤 남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통합 훈련의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이 국내에서 나오는 이런 그 이슈들이 훨씬 더 이제 다 앞으로 불거질 수 있다. 다만 아까 그 뭐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요 사실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오히려 여성들이 국내에 좀 더 그 많이 가고 오히려 징병이 된다거나 아니면 간부 비율이 높아져서 국내에서의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고 숫자 자체가 많아지면 오히려 성희롱 뭐 이런 성폭력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자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 군에서 어느 정도 남성과 대등하게 이런 역할을 해내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그 안보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전면적인 모병제는 사실은 쉽지 않다. 도입 가능성은. 그래서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징병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어떤 모병의 어떤 그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전장환경 변화를 감안해서요. 그리고 이제 징집병 복무기간은 사실 이것도 예민한 문제인데 저는 좀 더 줄이는 거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징집병의 복무기간을 좀 더 줄이면 우리 뭐 남성들의 어떤 경력 단절, 학업 단절 이런 것의 어떤 그런 비용도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여성의 어떤 참여 이런 것에서도 좀 더 편한 조건이 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상비 병력 규모의 축소 문제가 또 이제 도달하고 또는 이제 그 숙련도 문제,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숙련도 문제 뭐 이런 것은 또 아울러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지금 이 전면적 모병제가 어렵다고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저도 앞으로 이런 여성 징병제 논의는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뜨겁게 논의될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 평등 복무 욕구도 있고 어떤 병역 자원 감소 추세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뭐 이용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유사한데 사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좀 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좀 더 진지하게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전반적인 큰 틀에서 어떤 이런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 여성 징병제나 국내 여성 역할 확대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고 또 선행 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우리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좀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비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모종화 전 병무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립니다. 전 병무청장인데요. 전이라는 개념이 1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병무 행정하고는 관련이 없음을 먼저 양해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 병력 제도를 공론한 자리에 초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실제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는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요. 발표하기 전에 2030년 후반이 되면은 이제 다가올 위기라는 것은 팩트인데 신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5년 이내에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2025년, 27년에는 이미 때는 늦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병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계셨는데 저도 모병제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인 제도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완화되거나 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수성됐을 때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예측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내노라는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가 북한의 전투력보다 상회할 것이냐, 병력 줄여줄까 답변하라고 해주죠. 답변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맞이해야 됩니다. 대면이나 미군이나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갈 때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 제도를 바꾸려고 그러면 최소한 10년이라는 긴 소요를 가지고 해야만 되지. 내 임기 때 5년 안에 내가 바꾸겠다. 또 성질 급한 사람, 야 내년에 바꾸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몇 년 사이에 안충적 노력 없이 병력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도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 후를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토론자 중 두 분이 좋은 말씀 계셨는데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반도 함경이 부합되는 대규모 병력 감축, 예를 들어 2030년에 30만을 줄이겠다. 물론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 나가 있는 전략가들 또 눈치가 다른 물어보시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30만 가지고 북한의 100만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모병제 굉장히 좋죠. 우리 김정석 박사님이 말씀했는데 과연 모병이 얼마나 될까요? 연구기관에서 제가 오픈을 못하겠습니다만 6%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걸 대충 제가 계산해 보면 2만 명대 1년에 그것도 250만 원을 상정했을 때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미래 병력제도 대한 논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 보면 이런 토의를 하다 보면 징병제와 모병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토의할 단계는 이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보면 이 토의가 끝나면 이분법적으로 징병제가 좋느냐 모병제가 좋느냐 이렇게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걸 끝나요. 우리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공통적인 대안을 연출해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논의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현재 현행 유지하는 이 징병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현재 징병제 기반을 유지한다는 10년 동안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작전 환경이 바뀌고 안보 환경이 바뀌더라도 10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상비병력 30만 또는 15만 원 줄인다. 이건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걸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모병의 성격이 강화된 단계적 모병제. 제가 주장하는 직무 혼합제로 점차 옮겨가는 그러니까 안충작용을 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이 병역제도로 안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대만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발제자가 말씀하신 부사관 중심의 중보병제 개념도 초기 단계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때 전환 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계산해 보면요. 모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점이 생기고 현재 그 부사관 있잖아요. 기존 부사관과 새로 생긴 부사관 관계가 굉장히 해결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진급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 문제도 있고 그거에 대한 상충되는 관계 또 준모병제를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혜택을 얼마큼 줘야만 올라올 것인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임기제 부사관 이제 지금 2020년 법이 통과돼서 있는데 한 얼마나 좀 모집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했던 그 단기 부사관 뭐 옛날에 있었잖아요. 지금 5,000명, 6,000명이 모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큰 문제점은요. 이렇게 부사관에다 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밑은 병과 장기의 관계가 또 이렇게 망침점이 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 문제는요. 병사의 충원 문제에서 벗어나서 총체적인 국방 인력 차원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0년 뒤에 2030년대 우리나라 국방 인력을 과연 몇 명으로 할 것인가. 국방 인력이라는 것은 예비 인력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민간 인력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까지 포함해서 50만을 유지하겠다. 30만을 유지하겠다. 그 총 인력 가운데서 상비병을 명령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거꾸로 하는 거죠. 상비병은 몇 명 유지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을 명령하고 민간군을 명령하게 거꾸로 하면은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꼭 검토해야 될 게 대체복무제, 병무청에서 와 계시겠지만 지금 대체복무제를 하고 있는 요원들 6만 명 정도 됩니다. 현역을 가지 않고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산업균형요원, 또 박사과정, 또 예술, 체육인원 이렇게 합쳐서 6만 명 정도 되죠. 저도 이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공정성 측면에서 반감이 많습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왜 생겼느냐? 잉여 자원이 많이 발생할 때 생긴 제도입니다. 현역으로 가는 자원이 많이 남았을 때 이렇게 생긴 제도인데 지금은 반대가 됐잖아요. 현역으로 가는 제도가 많이 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단체나 일부 지도분들은 대체복무를 늘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비군을 어떤 보강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반드시 손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저항에 부딪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를 하면서 가장 접근해야 될 게
부사관과 장교의 양성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스라엘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병, 부사관, 장교 하잖아요. 우리는 물론 부사관학과 1년 다니다가 시험 보면 부사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이들이 나가가지고 병을 이렇게 지휘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병과 부사관을 동일 체제로 묶어서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미래 한국군의 적정 수준의 병력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상당히 업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 징집병 하에서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모집병과 모병제가 있어요. 현재 징집병과 모집이 있습니다. 징집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 보직에 너 가서 근무하는 게 징집이잖아요. 우리나라가 45%가 지금 징집입니다. 나머지는 모집을 해요. 내가 원하는 장소, 내 주특기, 내 대학 전공을 다 내가 선택을 하는데 가는 날짜와 가는 부대 또 주특기를 선택하는 게 모집이에요. 모집도 큰 개념으로 보면 뭡니까? 징집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모집을 모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집을 한다고 해서 군대 안 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군대 100% 가야 되는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풍선 이론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징집병을 숫자를 계속 늘려서 모병을 늘리고, 이게 차츰차츰 이제 풍선을 불다 보면 모병이 커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 중간 단계가 뭐냐? 징집병 플러스 모집병을 확대해야 된다는 게 제정입니다. 지금 모집병 비율이 우리가 54%거든요. 이렇게 해야만이 전문화가 되고 우리 병사들이, 그래도 우리 장병들이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원하는 보직에, 내가 원하는 부대에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약간 선택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1단계가 모집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모병제 개념을 늘립니다. 바로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우리나라는요, 이제 좀 이따 제가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징병제라는 게 뭐예요? 개인이 원하지 않든 싫든 어떤 기준만 통과하면 무조건 군대 가야 되는 게 징병제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면 그건 모병제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 징병제, 좀 이따 사실은 여성 징병제를 한다고 하면은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무슨 학력 통과하면 군대를 가야 100%. 그럼 그 인원을 뽑아내면은, 예를 들어 여성 인력의 절반만 온다고 보십시오. 그럼 10만 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10만 명. 그럼 현재 남성들 20만 명, 30만 명이 현역으로 가야 돼요. 30만 명이 현역으로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형이 남아가지고 그 인원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지금처럼 보충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충력으로 보내보십시오. 지금 보충력 제도가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 장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복무요원을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보다 그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또 일자리 창출하기보다 우리 젊은이들을 거기다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발전도 가져오고 또 일자리도 창출, 이런 데 개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무요원들 봉급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국방부 예산이 아닙니다. 그건 지자체 예산입니다. 더군다나 봉급 200만 원까지 올랐다고 봅시다. 그에 맞춰서 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입장에 내가 시장이다. 내 지역 주민에 있는 젊은이, 내 지역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일자리를 줌으로써 200만 원 주는 게 훨씬 낫지. 군복무 학원들한테 200만 원 주면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번에 이제 10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지금 병무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돈 어디서 갖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야, 우리 사회복무 필요 없어. 너 이거 데려와. 우리 저기 청소하는 거 다 우리 지역분들 쓸 거야.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봉급을 줘야 돼. 사회복지시설, 어르신들 이렇게 치매 걸리는 어르신들 돌보는 게 아니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임금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필요 없어. 다 축소합시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병 이해가 좀 엉뚱한 데로 하는데 이 모병제 개념을 계속 늘려야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과학기술에 의한 우리가 차트를 맞춰야 돼요. 내가 다행히 현 정부가 과학기술에 의한 병력 절감 정책을 내세웠어요. 난 되게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보병이라든가 포병부대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병력을 절감하면요, 현재 10 내지 15%를 감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닐 때는 포병을 예를 들어 포함방송을 하면 12명이 있었어요. 지금 4명이 있는데요. 이걸 더 축소하면 2명, 3명까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노력, 바로 현 정부가 포커스를 잘 맞췄다고 생각해요.
당분간은 과학기술에 의해서 병력을 줄여야겠다. 세 번째는요, 민간 인력을 운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군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계근무, 물론 전방은 안 되겠지만 경계근무 쓰는 거, 밥하는 거, 아까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조리. 인간 인력 오니까 질도 높아지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도 없는 우리 병사들 막 큰 장화 신고 땀 뻘뻘 하는 거 보면 불쌍히 죽겠더라고요. 근데 민간 인력을 활용하면서 현역을 줄이는 이런 해킹 방법이 좀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흔히들 오늘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군의 문제점이 전문화가 부족하다. 전문화가 부족하죠. 왜? 복무기간이 짧으니까 그렇지. 18개월이면 지금 전역하는데 휴가 빼고 한 15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장비가 얼마나 첨단화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병 같은 경우에 제가 포병 주특기여서 그런지 현재 나가는 그것을 운용하려면 제가 얼핏 계산해보니까 6개월이지 8개월 또는 10개월 정도 이렇게 숙달이 하니 포함방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8개월에 전역하기 때문에 또 휴가 빼고 15개월, 5개월 정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방공이라든가 기갑은 더 많은 그 시간이 더 촉박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데를 거기다 징집병 운용하고 있는 거죠. 왜? 분리를 할 때 대학 전공 봐가지고 포에 관계되는 건 좀 있으면 더 포병가. 신체 건강, 너는 보병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맞춤이 아까 제가 말씀하신 모집병을 좀 증가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 부사관들을 지금 뽑고 있는데 아까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중모병제에 관한 기술 지박힌 부사관들을 빨리 뽑아야 된다. 우리나라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건 저는 부사관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요. 부사관들이 전문 기술이 있어야만이 그것도 오랫동안 근무하잖아요. 전문화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술 부사관 지박힌을 만들어야 된다. 또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민간 전문 분야를 아웃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군의 관계증이 많은데 상비군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우리는요 너무 어렵게 부사관 장교를 뽑아가지고 빨리 버려요. ROTC 장교 얼마나 훌륭한 장교들 많습니까? 저는 적게 뽑아가지고 장기 활용 제도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주관하는 것은 ROTC도 최초부터 단기 복무자하고 최초부터 장기 복무자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컷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장기 복무 안 됐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부터 군을 희망하고 또 어떤 주특기가 그 군에 적절한 주특기가 있으면 장기 복무해야 된다. 그래서 인원을 정예의 요원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중령 대령까지 달아줄 수 있는 이건 장기활용 제도, 인격 인력 관리 체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역과 보충역 제도는 현 정부가 반드시 손을 대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공무원을 매년 3만 명씩 배출할 것인가, 산업기능력을 배출할 것인가 예를 든다면요. 또 필요한 분야는 좀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IT 분야, 또 반도체 이런 데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잘 정리해서 꼭 정예 요원들만 이것도 대책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계산을 보니까 아직도 40인용 내관에서 자는 비율이 15%더라고 우리 장병들이. 여러분 자녀분들이 군에 가서 한 내관에 4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옛날 그 내관이 15% 정도, 나머지 85%였는데 제가 분단장 할 때 어떤 보고가 들어왔어요. 병사들이 목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단체로 목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불러서 이제 면담하니까 우리 집에서 혼자 목욕이 있는데 이렇게 20명 30명 목욕을 못 하겠어요. 이런 병사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우리 지휘관들이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다. 즉 MZ세대에 맞는 병영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이 주관이에요. 그래서 내무관을 2명 내지 4명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부사관들도 들어오고 오늘 논의되고 있는 여군도 들어오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병영생활 패턴이야 우리는 너무 획일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지휘관을 40년 해봤습니다면 지휘관 명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유시간 같은데 병사들의 자유시간을 바꿔 보장해줘야죠. 저는 휴대폰을 주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휴대폰 준유래요. 자살률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의욕이 더 높아졌다는 사실 아닙니다. 물론 군기사고가 몇 건 일어나겠죠. 그것은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병영생활도 해야 되고요. 리더십 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병력 기준, 병력 판정 검사 있잖아요. 이 기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병무청장 할 때는 중졸 이하는 현역을 안 갔습니다. 그걸 바꿨습니다. 학력을 없애자. 왜? 중졸 나온 우리 젊은이들이 오히려 기술 가진 애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중졸 학력 없이 다 일정한 기준만 현역 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여러분 알다시피 현역 판정률이 제가 있을 때 82%였는데 너무 병력이 줄이다 보니까 89%까지 올려놨어요. 아까 우리 유영훈 논설위원도 말씀했듯이 89%, 90% 올리니까 전방지각이 난리예요. 아, 이런 요원들 전방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요, 조금 병무청장으로서 좀 결이 다른 제안을 한다면 면제할 사람은 확실히 면제하고 이렇게 그것을 어중간하게 이렇게 병역제 판정 검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제는 생각이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 징병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징병제라는 국민 개병주의입니다. 한번 여성 징병제를 발동해버리면 일정한 기준하에서는 모두 다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성 징병제는 모병처럼 나는 가고 안 가고 이런 게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기준은 설정하겠죠. 기준은.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했듯이 몇 퍼센트 안 가는 겁니다. 뭐 여성 전체에 있는 6만 명에서 몇천 명뿐이 안 가요. 그걸 이제 징병제라고 있어요. 우리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제가 얼핏 생각해도 20만 명이 될 거예요. 여성 그 중에 10만 원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만이 여성 징병제로 간다고 그랬을 때 과연 현재 물론 여성 그 10만 명을 가지고요. 여성 부사관 뭐 섬세한 정자 환경 또 현재 투입하면 얼마나 좋기는 좋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여성까지 징병제로 가미해버리면 남성 중심의 징병제 문제가 이게 여성까지 확대된 문제 중에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성 징병제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서도 이야기했듯이 또 이제 우리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설문했잖아요. 그러면 여성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부분이 사회복무제를 원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명을 사회복무를 끌어넣으면 받을 데가 없어요. 지자체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또 다른 갈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징병제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무제가 어렵다는 것을 꼭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여성 인력 활용 방안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모병제를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8.8%까지 늦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그 같은 전우들 여성 전우들하고 같이 근무를 해보니까 이것은 차별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구별은 해야겠죠. 제가 데리고 있을 때는요 호병 그 대위가 포대장 됐어요. 포도 팍팍 쐈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생리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고려해서 배치는 했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오히려 의욕도 강하고 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개념 속에 보직, 전방 지금 이제 통합 관리체제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전방에서 지금 GOP 중대장 잘 안 시키려고 합니다. GOP 대장. 저는 그걸 좀만 환경만 개선되면은 이제는 차별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다행히 통합 관리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운용상의 문제고 관리의 문제지 처음부터 너는 안 돼. 너는 신병 교육대로만 가서 교관만 해. 이러한 것은 이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남녀 간의 차별보다는 이제는 구별을 해야 된다. 사람의 능력을 구별해야지 남녀 간의 차별해가지고 진급을 이렇게 공석을 할당한다든가 또 보직을 준다든가 이런 개념은 우리 이제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성 징병제는 저는 큰 개념이 여성은 자원 입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제적으로 입대하는 것은 물론 개념적으로는 다 맞는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해봤을 때는 강제적 입대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그래서 자원 입대 즉 모병을 증가하는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인사사령관을 해봤어요. 인사사령관 하면은 통상 진급 시즌이 되면 진급 공석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장군 몇 명, 뭐 출신별로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다고 그러고 저는 이게 이런 개념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간에 그것을 구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특정 출신을 구별해서 안 돼. 진급이라든가 보직에 있어서 기회의 공정성이 빨리 선행돼야만이 우리 유능한 여성들이 진출할 수가 있다. 얼마 전에 그 여성 소장을 항적사령관 헬기 항적사령관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큰 박수를 쳤습니다. 야, 이제 우리 군이 제대로 가는구나. 이번에도 신정부에서도 보병도 많이 나오고 또 예를 들어 전차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도 좀 나오고 이런 참모들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정의 어떤 그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하든 징병제로 하든 가장 전제 조건이 젊은이들의 헌신을 인정받고 국민이 신뢰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제복 입은 사람이 비행기를 탈 때 먼저 간다면서요. 우리는 군복 입으면 군복을 벗어버리잖아요. 창피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군들은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퍼스트 트랙을 안 돼요. 먼저 이렇게 제복용 군인들은 먼저 타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결론적으로 징병제, 모병제 이제 개념적으로 논할 시기는 지났다. 저는 징병제 하에서 모병이 성격이 강한 모병제로 이렇게 공풍성처럼 가야 되고 이것이 이제 어떤 개념적인 보다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고요. 여성 징병제 이 문제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념적인 것은 상당히 좋은데 운용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모병을 이렇게 증가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소식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을 들으면서 많은 남성들이 왜 여자는 군대 안 가고 남자만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남성들이 군대 생활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면 우리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에 못지않는 기간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남자처럼 똑같이 군대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죠. 예전 같은 시대라면 남성이 징집된다면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맞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첨단 무기로 인해서 그런 AI 기술로 인해서 군의를 줄여야 되고 더 고도화된 그런 무기들이 나와서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을 남성과 똑같이 징병제로 모집한다? 그건 시대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여성은요, 그동안 그 징집이 안 됐다고 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또는 군의 일을 위해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여성들이 의병으로 나섰고 또 독립군 여성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징집이 안 됐다고 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유사시에 여성을 징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국가가 유급할 때는 총독을 나갈 준비가 여성들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시에 징집을 한다는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건강한 여성, 신체 건강한 여성이 모병제를 통해 일자리 차원에서 군대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복무 후에 현재는 여러 활동을 하면서도 특히 그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여성회에서 전역한 후에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윤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학위 논문에 많은 지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의 인력 확대 중요하죠. 특히 국내 여성 인력이 확대가 되면은 어떤 국방 분야에서 양성 평등, 또 신안보 체계, 그 다음에 여성의 고용 증진 기회, 국민 통합 제고 이런 것들에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성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함으로써 어떤 다양한 그 다음에 어떤 양성 평등 차원에서 그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있을 것인데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뭐 8.8%에서 20%까지 이렇게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0%라 하면은 간부의 20%입니다. 그러면 4만 명이 지나지가 않아요. 50만 명의 여성이 4만 명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인구 절벽에 의한 그런 병역 자원의 감소인데 특히 병사들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중적으로 한 여러 해 동안 연구를 해봤던 게 과연 우리가 간부의 어떤 학대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그 토론하면서도 징집병에 플러스 이제 모집병, 모병이죠. 특히 러시아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예를 들어 징집병은 1년을 근무하는데 모병으로 병사를 가면은 3년을 이제 복무 기간을 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유급지원병 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니까 보통 이제 복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뭐 30% 이내예요. 지원율이 굉장히 저조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급지원병에 준하는 우리의 그 뭐랄까 병사 제도를 아까 이렇게 하셨죠. 징집이 아닌 이제 모병제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남성들 징집을 한다 그러면 1년에서 18개월 이 정도 되면은 모병 우리 사병이죠. 24개월에서 한 36개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봉급이 한 200만 원 이상 된다고 그러면 일반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고용기회가 확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간부에 지나는 4만 명까지의 어떤 확대보다는 근본적인 인구 절벽에 의한 그 다음에 어떤 양성평등, 국민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갈등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은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이스터고 현재 국비 지원으로 3년간 다 해주죠. 그 다음에 교육부라든지 우리 국방부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인원들이 처음부터 군에 맞는 자기 특기에 맞춰서 충분한 교육을 다 마치고 바로 하면 활용도 가능하고 그 인원이 한 1년이나 18개월은 병사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 이후에 유급지원병을 하면 보수도 많고 이어서는 그거를 부사관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걸 된다면은 아까 우리 그 동훈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짧은 기간에 그냥 사회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병, 또 전문병, 그 다음에 부사관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군 간부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여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쭉 제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저희 여군이 1950년에서 73년까지 8,100여 명이 병사였습니다. 봉급을 이렇게 받지 않은 병사였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73년 이후에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전부 부사관, 그 당시 이제 하사관으로 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좀 이걸 포괄적으로 너무 간부에만 맞추지 마시고 모병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남성분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오늘 하셨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청년정치참여실행위원회 대표 손현입니다. 국회 토론에 많이 참석해봤는데 질문하는 것도 처음이라 많이 떨려서 적은 걸 좀 보고 읽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군대 문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역 분들도 그렇고 예비역으로 전환되신 분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불만이 있는데요. 왜 군대 내의 엄중한 문화생활과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는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들까지 병사 확충을 위해서 면제와 그리고 공익의 그 기준 제한을 높여서 왜 그들을 모두 현역으로 들여보내냐, 그래서 왜 군대 내 생활과 그리고 군 훈련에 차질을 빚게 하느냐라는 불만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 군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이들까지 모두 불러들이는 것은 군대 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행동이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그린캠프라는 게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
군대 그 국방의 의무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이들이 왔다면은 불필요하게 예산을 들여서 그린 캠프를 굳이 만들지 않았어도 됐으니까 또 이것 또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 그리고 시간 낭비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공복무 대상자인 남성 중에 지금 뭐라고 해서 공익과 그리고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그 기준 때문에 현역으로 들어온 이들을 제외하고 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이들이 군복무를 수행하고 그 대신에 건강한 여성분들께서 그 자리를 대신 들어와서 군대 인원을 좀 확충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까 하는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질문보다는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지속적으로 이제 유영원 논설위원께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운전병 이전까지만 해도 간부들이 이제 운전병을 대동을 하고 차량을 탑승해서 이동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운전병마저 부족해져서 간부가 직접 차를 운전해서 다닌다. 이거 전문 병사가 좀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이것은 다른 문제는 아니고 군대 내 처우 개선 이게 좀 미흡해서, 그리고 군대 다녀오는 게 좀 장기간의 청춘을 갖춰서 다녀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도 좋지 않고, 그리고 군대를 다녀왔을 때 대사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부사관으로 오든 ROTC로 오든 그런 지원자 수가 줄어들으니까 전문적인 병사가 줄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처우 개선 그리고 재사회화에 필요한 좀 대책들이 시급히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 여기 오늘 네 분의 질문자들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좀 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병역 판정 검사를 92% 올린다는 저는 반대합니다. 적정 수준은 현재보다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병역 판정 검사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잖아요. 1급, 3급, 현역, 4급, 보충력, 5급 이제 이 기준을 좀 단순화시키든지 명확히 얘기해서 이렇게 전방에서 정의 요원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병역 판정 검사가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고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여성들의 그 병사를 이렇게 모병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자로서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토론하면서 저도 또 많이 배웠고 또 경청장님께서도 정말 심도 있게 토론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지금 일단 군대 우리 국방부는 현재는 이제 여성 간부 확충을 그나마 꾸준히 하고 있어서 그나마 우리 다행이다. 8.8% 얘기 나왔을 때도 왜 그 정도밖에 안 될까? 지금 13,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방혁신 4.0 지금 준비하고 검토 중이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왜 해야 되는 이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하고 또 제가 이 여성 모병제 얘기는 전체 모든 여성이 대상이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사관도 많이 활용하고 여성에게 그러니까 여성의 나약자가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는 거죠. 고집도 많고 우수한 능력을 주는 또 원하는 사람이 저도 군대를 사실은 대학 졸업할 때 지원하려다가 저도 신체가 안 해서 못 갔습니다. 지금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고 그때 몸무게가 너무 안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기회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걸 좀 넓혀달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있대 여성들에게. 저는 그래요. 왜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여대생들 대학 캠프에 그 자원에서 좀 일주일이고 2주고 어떤 그런 병영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 다양하게 좀 그런 거를 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자는 겁니다. 우리의 그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저출산 얘기 안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더불어 우수 인력을 또
제 주변에도 가고 싶어하는, 병사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들이 참 많아요. 얘기하다 보면 진짜 갈래? 그러면 자기 가고 싶다. 그런 기회가 되면 정말 그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 확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렇게 좋은 게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 토론과 발표 중에도 저희가 정말 한 꼭지 두 꼭지만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군대가 5번째로 인기 있는 직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제 논문에도 있는데 특히 여성들의 90%가 자기는 군대 복무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직업군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많이 배웠다. 뭐 이렇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데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수 자원이 뭐 인원이 많이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회조차 우리는 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병에 대해서 획기적인 그런 논의가 현 정부 그리고 10년 말씀하셨는데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자꾸 그 논의장이 우리 여성들에게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아까 성폭력 희롱 관련돼 갖고 아까 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말씀은 이제 여성 징병제가 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고, 이제 국내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고 또 숫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여성을 그냥 소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꽃으로 보고 소수자로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동료로 대하게 되고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맥락은 우리가 아까 스웨덴, 노르웨이 얘기 많이 했지만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여성 징병제를 얘기한 배경 자체가 여성의 지위 향상, 그다음에 양성 평등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제 여성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제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입대율이 높은 굉장히 강력한 보편적인 징병제를 아마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노르웨이, 스웨덴처럼 그렇게 여성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이것이 이 논의가 작용될 거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진짜 새로운 의무의 부담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커서 그 사례를 제가 이제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면서 드린 말씀이고 그런 차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지하신 토론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여성단체회는 오늘 제시된 좋은 의견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